6월 달에 집권하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하고 저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9월 달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다. 대출 규제는 나올 것 같고요. 규제 지역은 확대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6, 7월 달에 이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규제 지역 확대되면 어디냐? 뭐 마포, 성동 뭐 이런 쪽이겠죠. 수도권 쪽은 과천, 그 다음에 지방은 세종. 세종은 좀 빨리 지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뭔가 호재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고 그 최악의 경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여러분들 다 겪었습니다. 지금 한 3년 지나시니까 잊어버리신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을 좀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대빵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김영석 교수님 모시고 이제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뭐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큰 틀에서 어쨌든 이런 조기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는 계속 갈려왔어요. 그래서 뭐 오를 때도 있었고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뭐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정치 일정인데요. 정치 일정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호재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총선이 있었는데요. 4월 총선이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에 5, 6월 달에 상승률이 더 높았고요. 거래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 일정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로 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 일단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본다 그러면 저는 6, 7월 달에 5월까지는 좀 움직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6, 7월 달에 거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6월 달에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바로 집권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럼 7월 달에 이제 큰 이슈가 있죠. 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다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움직이실 건데 왜냐하면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대출 한도 줄어드는 거는 신경 쓰이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6월 달에 하는 거 아니냐.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승인만 받는 거죠. 대출을 이제 받아보시면 잘 알겠지만 6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고 사실은 이제 대출이 결정되는 거는 뭐 2주 후 또는 늦으면 뭐 한 달 있다가도 입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게 7월 달이니까요. 그 6, 7월 달에 거래가 꽤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큰 이슈별로 본다 그러면 6월 달에 집권하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하고 저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9월 달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다. 라고 저는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9월 달에 나올 부동산 대책에 좀 특수한 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를테면 조금 무리한다 그러면 국토보유세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대출 규제는 나올 것 같고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 때도 부동산 대책 중에 유일하게 그 효과가 냈던 게 대출 규제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는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 하듯이 은행 뭐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예전에 이제 10억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5억은 아니고 한 20억 정도 되겠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은 확대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6, 7월 달에 이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2017년도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때 8월까지 그 서울의 상승률이 한 2몇 프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다 그래서 때렸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강남보다도 노원구가 한 3.4%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노원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많이 오른다고 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릴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요. 그럼 규제 지역 확대되면 어디냐? 뭐 마포, 성동 뭐 이런 쪽이겠죠. 어쨌든 그런 지역들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수도권 쪽은 과천, 그다음에 지방은 세종. 세종은 좀 빨리 지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뭔가 호재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는 걸 민주당 전제로 현재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된다 그러면 큰 변화가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걸 가정한다 그러면 아마 9월 대책에서 그런 게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주춤하겠죠, 시장은.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주춤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고하저 뭐 이런 방식으로 시장은 움직일 거고요. 그렇더라도 규제 효과라는 게 한 3개월, 길어도 6개월이거든요. 그럼 내년 초부터 또 오를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또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거든요. 이제 또 다시 또 세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뭐 1, 2월부터 또 할 거고요. 그럼 2, 3월부터 또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아주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크다란 이슈가 5월 9일 날 되면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된 게 이제 그때까지거든요. 내년. 예, 맞습니다. 내년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연장을 그렇게 시킬 거냐? 저는 그렇게 보긴 힘들죠. 예,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또 이제 조금 약간의 침체가 있겠지만 더 우려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매물이 상당히 사라질 거다. 그동안은 이제 뭔가 팔려고 하는 분들도 하겠지만 양도세 중과가 되면 이게 3주택 이상의 분들은 82.5%인가 그걸 내야 되는데 일단 팔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뭐 그 양도세 중과를 매기는 목적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팔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매물을 다 걷어들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이제 그 토호제 확대 재진행되면서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 쪽에 매물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물이 사라졌을 때 그 이후의 시장들이 이제 입주 물량도 이제 내년, 내후년, 그다음 2028년까지 간다 그러면 현재 이제 집계된 거는 22,000세대거든요. 제가 한 30몇 년 부동산 시장에 있었는데요.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1년에 2만 세대 입주해도 적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아파트만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뭐 보금자리 주택도 있고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임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민간에서 분양한 이제 아파트 20, 30평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한 22,000세대 입주하거든요. 그럼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동안은 그래도 기존 매물들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또 제가 매매 매물은 한 30만 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아실에서 집계하는 통계인데요. 근데 그게 상당 부분 사라질 거다. 그런데 입주 물량과 같은 신규 매물도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좀 생각하기 싫은 시장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생각하기 싫은 시장은 이제 무주택자분들 입장이실 거고요. 집을 가진 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오르는 또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 뭐 문재인 정권 들어올 때도 이제 탄핵 이후에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지지율상 만약에 이제 민주당 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처음부터 좀 강력한 세금 정책들을 쓰면서 문재인 정권 때 썼던 그런 규제 어떤 수요 감소 쪽 정책들을 바로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도 이제 좀 우울한데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하고의 큰 다른 점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국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삼권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정권은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체제를 흡사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이제 그죠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뭐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보아왔던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식들을 보면 저는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 진보 정권이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애한테 칼을 줬는데 휘두르고 싶은 걸 막는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비슷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 돈은 없고요. 그럼 뭐 자연스럽게 그 세금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뭐 필요하면 세금을 신설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도 일각에서는 이제 과거에 그런 뭐 안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 또 예. 이재명 후보도 뭐 지속적으로 한 연초부터 그렇죠. 세금 체계는 좀 바꾸지 않겠다 예. 이렇게 좀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의도를 하더라도 안 될 것이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율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세율을 올리려면 우리가 그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올릴 수 있는 세율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82.5%인데 뭐 기껏 올려봤자 90%인데 90%란 게 예전에 공약 상황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예, 다주택자에 대해서 90% 세금을 매기겠다. 양도세를 예, 90% 내겠다. 맞습니다. 사실상 못 벌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뭐 82.5%나 90%나 그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세율을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한 대로 본인 또 이제 이야기한 대로. 근데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곱하고 더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걸 올리겠. 근데 그것만 올리더라도 그거는 이제 규칙이기 때문에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올리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일반 우리 1주택자 분들도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내실 거고요. 다주택자는 다시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 내가 얼마 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한 그 정도 낼 거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물론 계속 그 긍정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우리 후보가.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뭐 주식도 하실 거 여러 가지 이제 자산 시장을 운영하실 건데요. 그 운영하실 때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뭐 아니면 좋은 거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저는 이제 그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는데요. 뭐 어쨌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고 그 최악의 경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여러분들 다 겪었습니다. 지금 한 3년 지나시니까 잊어버리신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을 좀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도세가 이제 그 깎아줬던 뭐 사실상 뭐 중과를 약간 일시 유예한 거니까 뭐 깎아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제 원상복구 시키는 거니까 이제 82.5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보유세도 올라가면 그렇죠. 과거처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간 해석을 하다 보면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전에는 정리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만약 대책 9월 달에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아주 심각하게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 이재명 씨가 그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 매기겠다. 그때 다 팔아라.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한 1년 기간 동안에는 중과가 유예가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사실은 뭐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집권하자마자 바꾸면 돼요. 자, 네. 지금부터 양도세는 중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뭐 1년 정도 텀을 주면서 지금 팔아라. 그러면 뭐 세금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내년 5월 9일부터는 이제 양도세 중과야.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9월 대책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하겠죠. 그러면은 과거에도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4월까지 팔아라라고 해가지고 예. 파신 분들도 꽤 많았는데 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팔지 말 걸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이번에는 좀 약간 더 공포감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한 번 맞아봤는데 또 맞으려면 힘드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씨에 대한 공포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상담하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한 2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뭐 이를테면 아쿠로 리버파크 같은 걸 한 3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얼마 냈냐고 물어보니까 한 3억 냈대요. 맞아요. 종부세를. 네. 예, 그런데 지금 얼마 내냐 그러니까 5, 6천 정도 내신대요. 그래서 거의 5배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한 채라도 파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팔겠다는 분들이 일단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럼 그거 어떡할 거냐? 그럼 이제 뭐 월세로 이제 바꾸셔가지고 그걸 이제 내가 내겠다. 아니면 뭐 전세를 계속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 올린 걸 가지고 그냥 메꿔 나가겠다. 그래서 나는 월세나 임대차에서 나오는 수익은 나 다 포기한다. 대신에 시세 차익은 내가 생각보다 더 나올 거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3억인데 한 채가 3억 이상은 오르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봤을 경험으로 때. 보면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작년 초가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장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박앤세일이었거든요. 원베일리가 30억 후반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조망이 좀 나오는 데입니다.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사실 50억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60억 그 다음에 작년이죠. 사실 거래된 거 7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은 물론 뭐 그렇게까지 완전히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이게 1년 만에 무슨 2, 30억이 오르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세 채 합쳐가지고 3억 정도 내는 걸 때문에 무서워서 판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자산가 분들입니다.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도 가끔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비싼 아파트 누가 사냐 이러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그 대부분 그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IR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본다 그러면 10에서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그 자기 소득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로 메꿀 수 있거든요. 대부분 전문직 분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변호사도 많았는데 요즘 변호사는 잘 안 되는 그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의사가 예, 많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 확실히. 많아요. 확실히 의사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 1년에 뭐 말이 3억에서 5억이지 뭐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금을 무서워서 팔고 떠난다. 제 형도 이제 치과 의사인데요. 네. 예전에도 그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2천만 원씩 맞고 그랬어요. 창피해서 못 갑니다. 절대 이분들은. 그분들 심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우리 고려해 본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안 팔 가능성도 꽤 있다. 그렇게 차라리 그 세금을 내는 거를 감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월세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증여를 해버린다든지. 네. 예, 그래서 저는 증여라든지 따지고 보면 직거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꽤 늘어나지 않을까. 가족 간 거래.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도 똘똘한 한채 현상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이게 예. 윤석열 정권 때 조금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예. 다시 원상복구 된다고 그래도 계속 똘똘한 한채는 계속 갈까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똘똘한 한 채가 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소득이 베이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이 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상위 10%하고 상위 1%를 비교해서 1%가 상위 1%가 많이 버신다 이러는데 요즘은 상위 0.1%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벌 수 있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맞춰서 자산시장이 재편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강남이 오르면 노원구도 올랐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원래 강남이 비싸기 때문에 상승 금액은 강남이 많지만 상승률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노원구가 더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는 노원구가 강남보다도 더 높았어요. 상승률이. 이제 이런 게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강남이 지금 한 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게 4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율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거의 뭐 15% 정도 오른 건데요. 이게 평균이니까 많이 오른 아파트는 뭐 50%, 100%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노원구는 그대로거든요. 예, 물론 뭐 조금 괜찮은 데도 있지만 그 오름폭이라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옛날하고 다르게 저는 이제 기본이 소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소득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자산가들 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치동이 제일 비싼 아파트가 거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온밸리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도 저는 이제 상위 1%와 상위 0.1%의 소득이나 자산 차이에 기인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요. 이 신축 아파트는 과거에 우리가 봤던 콘크리트 덩어리는 아니고요. 이제는 좀 뭔가 콘텐츠도 들어가고 일단 제일 좋은 게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네.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제 물리적인 특성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정말 이제 부자분들이 살고 싶은 이런 걸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특이한 추세 중에 하나는 빌딩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빌딩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빌딩 시장이 좋지를 않은데 그 빌딩
분양 시장에 계셨던 분들이 팔고는 상당히 아파트로 들어오셨어요. 네. 예, 제가 이제 상담해줬던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에서 거래되는 빌딩 60% 가까이가 50억 이하입니다. 예, 근데 지금 레미안 원밸리가 70억에 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아파트가 빌딩화 됐네 이러면서 굳이 내가 빌딩을 사서 그러니까 자산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인 나가려 그러면 나가지 마라 그러고 또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면 뭐 깎아줘야 되고 그죠 뭐 야 인테리어 해줄게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한 몇 년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특히나 최근에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그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오히려 빌딩보다는 아파트를 하나 사자.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뭐 100억, 300억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부동산에 묻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걸 뭐 예금을 100억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옛날에 빌딩이라든지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갔는데 이게 지금 뭐 사실 시장 자체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파트로 상당히 넘어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그 아파트 시장에 상당히 이런 고가화, 트로피 에셋화 시키는 그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